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 이름 그대로 쇠의 평원이라 불리는 이 땅은 겨울이 되면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대륙에서 불어오는 시베리아 기단의 칼바람은 살을 애는 것을 넘어 뼈를 저리게 만들었고, 밤새 내린 눈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킨 채 군사분계선 넘어 북녘의 산하까지 하얗게 뒤덮었다. 대한민국 육군 최전방을 수호하는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 그 사단의 심장부인 사단장실에는 대한민국군 역사상 최초의 최전방 전투사단 여성사단장 이지윤 소장이 막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참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사단 사령부 연병장을 지나 아득하게 펼쳐진 철원 평야와 그 끝에 병풍처럼 둘러선 비무장지대 DMZ의 산들을 향하고 있었다. 사단장님 결제 서류입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온 이는 비서실장 김수진 대위였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재원인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군복 차림만큼이나 반듯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이지윤 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다. 김대위 수고 많아. 거기 두고 가. 지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전투와 훈련으로 다져진 강철 같은 의지가 녹아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 최초의 여생도, 최초의 여성 연대장에 이어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라는 타이틀을 연이어 거머쥔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유리천장이라는 단어가 그녀 앞에서는 무색했다. 그녀는 그저 실력으로, 리더십으로 스스로의 길을 닦아왔을 뿐이다. 그리고 박민서 중위는 현재 사단 외곽 순찰로에 대한 동계 작전 준비 실태를 현장 점검 중입니다. 곧 복귀할 예정입니다. 박민서 중위, 그녀는 이지윤 사단장의 또 다른 수족이자 군사경찰원병 장교 출신의 부관이었다. 김수진 대위가 냉철한 이성으로 사단장을 보좌한다면 박민서 중위는 뜨거운 열정과 현장 감각으로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다. 성격은 정반대였지만 두 사람은 이지윤이라는 거대한 별을 중심으로 완벽한 궤도를 그리는 쌍성이었다. 지윤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평화로워 보이는 저 설원 아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지금 마주한 또 다른 전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최전방 너머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키는 이 땅, 철원 국민들의 살 깊숙한 곳에 암세포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암세포의 중심에는 철원연합이라 불리는 조직폭력배 무리가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보고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사단 군사경찰대장이 올린 주간 보고서, 그 중에서도 장병 관련 대민 마찰 현황 섹션의 한 줄이었다. 외박 장병 대상 금품 갈취 및 폭행 사건 증가 추세, 특정 지역 신철원 터미널 인근 집중 발생.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 이지윤은 날카롭게 되물었다. 군사경찰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사단장님. 피해 장병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신철원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유흥가에서 철원연합 소속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기는 사례가 최근 한 달 사이 5건 발생했습니다. 추정이라니? 확실한 증거는 없나?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그 일대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조직이 철원연합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피해 장병들도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물증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수진 대위가 옆에서 신중하게 덧붙였다. 사단장님, 민간인과의 마찰은 저희 군사경찰이 직접 개입하기에 제약이 많습니다. 철원경찰서와 공조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지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철원의 지도가 그려졌다. 신철원 터미널, 그곳은 주말이면 집으로,
연인에게로 향하는 설렘으로 가득 찬 젊은 병사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관문이었다. 그들의 부푼 마음을 짓밟고 주머니를 터는 악질들이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분노를 느꼈다.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 사단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김 대위 말도 맞아. 하지만 경찰에만 맡겨둘 수는 없어. 우리 새끼들이 다치고 있는데 애비애미 된 심정으로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그녀는 군사경찰대장에게 지시했다. 피해 장병 전원 내가 직접 면담하겠다. 그리고 박중이 들어오면 나에게 바로 보고하라고 해. 그 친구 이런 구린내는 기가 막히게 맡으니까. 그날 오후 사단장실에서는 이례적인 면담이 진행되었다. 얼굴에 멍이 들고 팔에 깁스를 한 젊은 병사들이 잔뜩 군기가 든 채 이지윤 앞에 섰다. 그녀는 위압적인 사단장이 아닌 따뜻한 선배이자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다. 많이 놀랐겠구나. 어디 보자. 상처는 좀 괜찮고. 괜찮습니다. 거짓말. 아픈데 괜찮을 리가 있나. 말 편하게 해. 여긴 너희를 벌주려는 자리가 아니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대로만 전부 말해줘. 너희 같은 피해자가 더 나와선 안 되니까. 이지윤의 진심 어린 태도에 병사들은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술에 취해 어깨를 부딪혔다는 사소한 시비, 갑자기 나타나 자릿세를 요구하는 위협, 신고하면 군 생활 편하게 못할 줄 알라는 협박까지. 그들의 증언은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신철원 유흥가를 휘어잡고 있는 철원연합과 그들의 리더, 독사라 불리는 강태식이었다. 강태식. 그는 철원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다. 한때는 그 역시 청성부대 마크를 달고 DMZ 수색대에서 복무했던 누구보다 철원의 겨울바람을 잘 아는 사내였다. 전역 후 변변한 기술도 배경도 없던 그는 거친 세상에 온몸으로 부딪혔다. 철거 용역, 사채업 수금 등 꾸준히 일을 전전하며 그는 깨달았다. 이 쇠의 평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강한 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자신처럼 갈 곳 없는 후배들을 모아 철원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작은 상인들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세력이 커지면서 점차 불법 도박장 운영, 유흥업소 이권 개입, 그리고 군인들을 상대로 한 삥 뜯기까지 손을 댔다. 군인들은 외지인이고 주기적으로 물갈이 되며 신분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것을 꺼린다는 점을 악용한 비열한 사업이었다. 그의 아지트는 신철원 터미널 뒤편 낡은 3층 건물의 2층에 자리한 연합기획이라는 간판을 단 사무실이었다. 창문은 검은 시트지로 가려져 있었고 육중한 철문은 안에서 잠그지 않으면 열리지 않았다. 형님, 요즘 애들이 너무 나대는 것 같습니다. 군바리들 삥 좀 뜯었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져서. 이러다 진짜 경찰이라도 뜨면 어쩝니까? 조직의 2인자 불곰이라 불리는 박상철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는 태식과 함께 군 생활을 한 의형제 같은 사이였지만 무모한 태식과 달리 신중하고 겁이 많은 편이었다. 강태식은 싸구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냈다. 그의 팔뚝에는 목덜미부터 팔꿈치까지 이어진 뱀 문신이 꿈틀거리는 듯 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독사였다. 상철아, 쫄지 마라. 경찰? 걔들이 우리한테 뭘 어쩌겠냐? 증거도 없고 설령 잡혀 들어가도 며칠 살다 나오면 그만이야. 중요한 건 군기다. 우리 애들 군기도 잡고 용돈도 벌고. 무엇보다 이 철원 땅에서 우리 허락 없이 숨 쉬는 놈들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의 눈빛은 차갑고 비정했다. 하지만 그 역시 마음 한구석에는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과 책임감이 있었다. 홀어머니와 심장병을 앓는 여동생. 그가 이 더러운 세계에 발을 담근 가장 큰 이유였다. 여동생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더 빠른 돈이 필요했다. 군인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은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다.
어차피 스쳐 지나갈 놈들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그리고 요즘 부대에 웬 여자가 사단장으로 왔다고 시끄럽던데 사실이냐? 예, 형님. 별 2개짜리 여자라는데 아주 빡세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취임하자마자 훈련 강도를 2배로 올렸다고. 여자라. 태식은 피식 웃었다. 그는 세상에서 여자가 설칠 때와 군대가 무너질 때가 같다고 믿는 구시대적인 마초였다. 치마 두른 군인이 뭘 알겠냐? 책상에 앉아서 작전 지도나 들여다보겠지. 신경 쓸 거 없어. 하던 대로 해. 단 너무 크게는 버리지 마라. 귀찮아지는 건 나도 싫으니까. 태식은 그 치마 두른 군인이 철원 땅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해 이미 칼을 뽑아들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박중희 현장 상황은 어떻지? 이지윤의 호출을 받고 사단장실로 복귀한 박민서 중위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군사경찰 시절부터 불법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사단장의 질문 의도를 단번에 파악했다. 보고드립니다. 신철원 터미널 일대 완전히 저들 세상입니다. 상인들은 겁에 질려 있고 밤이 되면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말씀하신 철원연합 조직원들 인상착의와 주로 활동하는 업소 리스트 제가 비공식적으로 파악해봤습니다. 민서는 자신이 직접 사복 차림으로 돌아다니며 수집한 정보를 브리핑했다. 주점과 노래방의 보호비 장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위치, 그리고 강태식을 포함한 핵심 조직원들의 신상까지. 며칠 만에 경찰 한 팀이 달라붙어도 얻기 힘든 수준의 정보였다. 김수진 대위는 박중희의 무모하리만치 대담한 행동에 혀를 내둘렀지만 그 결과물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지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박중희야. 판을 제대로 깔아왔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명확해졌어.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넘겨야 합니까? 김 대위가 물었다. 아니, 그건 너무 시시하잖아. 이지윤의 눈빛이 장난기 넘치게 빛났다. 뱀을 잡으려면 뱀굴로 들어가야지. 하지만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순 없어. 대신 뱀이 제 발로 굴 밖으로 기어나오게 만들 거야. 그것도 아주 정신 못 차리게. 그녀의 작전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리전이자 경제전이었고 명분 싸움이었다. 첫 번째 작전은 장병 복지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되었다. 이지우는 사단 직영 청성회관의 시설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병사들이 좋아하는 최신 게임기와 노래방 기계, 보드게임 등을 대량으로 구비했다. 외박 나온 병사들이 굳이 비싼 돈 내고 시내 유흥가로 나갈 필요 없이 안전하고 저렴한 부대 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두 번째 작전은 지역 상생이었다. 그녀는 철원군청과 협력하여 모범 상점 제도를 도입했다. 장병들에게 친절하고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 가게들을 모범 상점으로 지정하고 사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권장했다. 당연히 철원연합에 보호비를 내는 유흥업소들은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병사들의 발길이 뚝 끊기자 철원연합의 주 수입원이었던 유흥업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강 실장,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군인 손님들이 씨가 말랐어.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어.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사장님. 뭔가 조치가 있을 겁니다. 강태식의 사무실에는 업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 그의 수입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왔다. 조급해진 그는 직접 신철원 거리를 돌아다니며 상황을 살폈다. 병사들은 3355 청성회관이나 모범 상점으로 지정된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구역은 마치 전염병이 돈 것처럼 한산했다. 시발. 이게 다 그 여우 같은 사단장년 때문이야. 태식은 이를 갈았다. 군대가 직접 나서서 자기들 밥그릇을 깨부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명백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였다.
분노에 찬 강태식은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모범 상점으로 지정된 한 식당을 타겟으로 삼았다. 마침 그 식당은 이지훈 사단장이 부대 간부들과 함께 격려 차원에서 자주 찾는 곳이었다. 그날 저녁 이지훈은 김수진 대위, 박민서 중위와 함께 사복 차림으로 그 식당을 찾았다. 혹한기 훈련 준비로 고생한 참모들을 격려하기 위한 조촐한 저녁 식사 자리였다. 그녀는 일부러 군복을 벗고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이기 위해 니트와 코트를 입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태식과 그의 수하 10여 명이 들이닥쳤다. 사장 나와봐. 태식의 고함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식당 주인은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다. 아이고 강 실장님. 어인일로. 어인일로? 장사 잘 되니 좋지? 아주 우리 등쳐먹고 떼돈을 버는 모양이야? 태식은 일부러 큰 소리로 주변 손님들에게 위압감을 주었다. 그의 부하들은 출입구를 막아선 채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때 조용히 식사를 하던 테이블에서 한 여성이 일어났다. 박민서 중이었다. 실례지만 영업장에서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입니까? 태식의 시선이 민서에게 향했다. 젊고 당찬 여자가 겁도 없이 나서는 것이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뭐야, 넌? 여기 사장하고 볼 일 있으니 비켜.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건이 있으면 조용히 말씀하시죠. 민서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자 태식의 부하 하나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야, 예쁘게 생겨서 봐주려고 했더니. 어디서 나서? 다치기 싫으면 조용히 짜져 있어. 그 순간 민서의 옆에 앉아있던 김수진 대위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 손 치우시지. 김 대위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금속성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상황을 지켜보던 이지우는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강태식이라는 자가 어떤 인간인지 직접 보고 싶었다. 태식은 두 여자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흥미가 동했다. 오호라, 용감한 아가씨들이네. 철원에서 간댕이가 배 밖으로 나온 여자는 오랜만에 보는데. 너희, 우리가 누군지 알고 깝치는 거야? 태식이 비웃으며 민서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이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당 전체를 울리는 무게감이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당신이 이 무리의 책임자인가? 지훈은 태식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태식은 처음으로 지훈을 제대로 마주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은 수만 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군의 그것이었다. 태식은 순간적으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뭔데? 나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 엄연한 불법 행위라는 건 알고 있나? 영업방해 협박. 지금이라도 부하들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신고? 하, 웃기네. 아줌마, 여기가 어떤 동네인 줄 알고. 경찰도 우리 형님들인데. 태식의 비웃음에도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워 태식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경찰이 형님이든 동생이든 상관없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 충고하지.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나? 당신 눈에 아직 두려움이 남아있어. 그 두려움이 당신을 파멸시키기 전에 스스로 멈추는 게 좋을 거야. 그녀의 말은 마치 예언처럼 태식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두려움. 그렇다. 그는 두려웠다. 병든 동생을 잃을까봐,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봐. 그의 모든 공격성은 사실 그 두려움의 발로였다.
아무도 꿰뚫어 보지 못했던 그의 본질을 처음 본 중년 여인이 단번에 간파한 것이다. 태식은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더욱 거칠게 나왔다. 뭐야, 이 미친 여자가. 아줌마, 오늘 운 없는 줄 알아. 야, 다들 뭐해? 이 가게 싹 다 엎어버려. 멈춰. 태식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박민서 중위가 외쳤다. 동시에 그녀는 품 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대한민국 육군 군사경찰 장교 중위 박민서다. 지금부터 현 시간부로 이 현장을 통제한다. 모두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 자는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어. 군사경찰 장교 신분증. 그것은 철원에서 경찰 신분증보다 더 무서운 효력을 발휘할 때가 있었다. 태식의 부하들은 물론 태식 자신도 순간 얼어붙었다. 군인을 건드린 것도 모자라 군사경찰 장교 앞에서 행패를 부린 셈이었다. 김수진 대위 역시 조용히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육군 대위 김수진.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렇다면 저들을 데리고 온 저 중년 여성은? 그의 머릿속에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다. 이지우는 천천히 자신의 핸드백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 태식의 가슴에 던지듯 건넸다. 내 소개가 늦었군. 명함에는 간결하고도 강력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이지윤, 제육보병 사단장. 강태식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가 치마 두른 군인이라며 비웃었던 그 여자 사단장이었다. 그것도 바로 자신의 눈앞에 아무런 경호도 없이 서 있었다. 그는 거대한 산 앞에서 먼지가 된 기분이었다. 내 부하들 그리고 내가 지키는 국민들. 다시 한번 그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당신 인생을 통째로 뒤엎어버릴 거야. 명심해. 지우는 차가운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다. 김 대위와 박중위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식당에 남은 것은 멍하니 서 있는 강태식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싸늘한 정적뿐이었다. 이지윤 사단장과의 충격적인 첫 대면 이후 강태식은 며칠 동안 두문불출했다. 그날의 모욕감과 정체 모를 두려움이 그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독사라 불리며 철원 뒷골목을 호령하던 자신이 일개 여자 앞에서, 그것도 군인 여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형님, 이제 어떡합니까? 사단장이 직접 우리를 찍었는데 몸 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불곰 박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고 있었다. 시끄러워. 태식은 마시던 술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그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몸을 사려? 여기서 우리가 꼬리 내리면 이 철원 바닥에서 우리는 끝이야. 그 계집이 군복 입었다고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여기는 군대가 아니야. 사회라고. 군법이 아니라 사회법이 통하는 곳이야. 태식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군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자신의 위상을 되찾고 싶었다. 방법을 찾아봐. 그 여자 약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여자니까. 남자 문제라든가 돈 문제라든가. 뭐든 좋아. 뭔지 하나라도 찾아내. 태식은 조직원들을 풀어 이지윤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 그녀의 사생활은 군인 그 자체였다. 남편과 자식도 없이 오직 군에만 인생을 바친 여자. 청렴 결백함은 그녀의 또 다른 갑옷이었다. 형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군인입니다. 뼛속까지. 젠장. 방법이 없자 태식은 더욱 비열한 수를 생각했다. 직접적인 공격이 안 된다면 간접적으로 괴롭히는 방법이었다. 그는 군이라는 조직의 가장 큰 약점이 민원과 여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지시는 간단했다.
사단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군인 탓으로 돌려라. 철원연합 조직원들은 밤마다 술에 취한 척 시비를 걸고 일부러 군인들과 마찰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거나 인터넷 군인 커뮤니티에 휴가 나온 군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식의 거짓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속보 최전방 5호사단 장병, 민간인 무차별 폭행 논란. 또 터진 군 기강 회의. 여성 사단장 부임 후 부대 관리부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실체 없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지훈 사단장의 리더십에 흠집을 냈다. 국방부와 합참에서 사실관계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고 사단은 해명 자료를 만드느라 행정력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사단장님, 이것은 명백한 흑색 선전입니다. 강태식, 그자의 소행이 틀림없습니다. 김수진 대위가 분을 사기며 보고했다. 박민서 중위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제가 당장 가서 그놈들 모가지를. 박중위. 이지훈이 단호하게 그녀를 제지했다. 흥분하지 마. 저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실수를 저지르길 바라는 거지. 지훈은 냉정했다. 적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지휘관은 더 차가워져야 했다. 김대위, 언론 대응팀을 꾸려. 모든 허위 사실에 대해 증거를 기반으로 즉각 반박하고 필요하다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도 준비해. 박중위, 너는 지금부터 내 그림자가 되어 움직인다. 강태식의 모든 것을 파악해. 그가 누굴 만나고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뱀의 독 이빨이 아니라 심장을 노릴 거야. 이지훈의 반격은 조용했지만 더욱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강태식의 자금줄을 정조준했다. 박민서 중위는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군사경찰 시절의 정보망과 특유의 친화력을 이용해 철원연합의 내부를 파고들었다. 돈에 쪼들리는 하위 조직원을 포섭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원한을 가진 주변 상인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식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보고드립니다. 강태식에게는 심장병을 앓는 여동생 강유미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대형병원에 입원 중이며 곧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비와 병원비가 엄청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중위의 보고를 받는 이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악당의 얼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자금줄은 주 수입원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이었습니다. 서버는 해외에 두고 대포 통장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해왔습니다. 제가 그 계좌 흐름의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박중위가 내민 자료에는 수십 개의 유령 법인과 대포 통장 목록, 그리고 거액의 돈이 오고 간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강태식을 구속하고도 남을 명백한 증거였다. 잘했어, 박중위. 이걸로 게임은 끝났어. 김수진 대위가 말했다. 이제 이 자료를 경찰에 넘기기만 하면 지긋지긋한 싸움도 끝날 터였다. 하지만 이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이야. 그냥 그를 감옥에 보내는 건 너무 쉬운 해결책이야. 그건 그의 몸만 가둘 뿐 영혼은 구원하지 못해. 그리고 그가 사라져도 제2, 제3의 강태식이 또 나타나겠지. 그럼 어떡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지훈은 창밖의 회색빛 철원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작전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것은 강태식이라는 한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린 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험하고도 대담한 작전이었다. 뱀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나? 독을 빼낸 다음 길들이는 거야. 이 철원 땅의 독사를 우리 군의 충견으로 만들어 볼까 해. 그녀의 말에 김 대위와 박중위는 숨을 삼켰다. 사단장의 생각은 언제나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그날 밤 이지우는 철원경찰서 서장을 비공식적으로 만났다. 그녀는 박중희가 수집한 자료의 일부만을 넘겨주며 철원연합의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요청했다. 단 강태식 본인은 놓아주라는 기묘한 조건을 달았다. 며칠 후 경찰의 기습 단속으로 철원연합의 자금줄이었던 도박 사이트 조직이 일망타진되었다. 사무실은 폐쇄되었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금은 동결되었다. 강태식은 경찰의 수사망을 용케 피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돈줄이 끊겨버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의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여동생의 수술 날짜가 잡혔지만 당장 입금해야 할 수술비가 없었다. 그는 사채업자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몰락한 독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사면 초가에 몰린 강태식은 마지막 남은 부하들을 이끌고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지훈의 계략이라고 확신했다. 그 여자가 내 돈줄을 끊어놨어. 내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이성을 잃은 그는 군부대를 직접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군수물자를 빼돌려 큰돈을 만지려는 무모한 계획이었다. 야간 경계가 허술한 사단 예하 부대의 보급 창고를 노리기로 했다. 이판사판이다. 이거 한탕만 성공하면 우리는 여기서 뜨는 거야. 하지만 그가 움직일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이가 있었다. 이지우는 그의 모든 동선을 손금 보듯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보급 창고 주변의 경계를 허술하게 보이도록 조치하고 그 안에서 거대한 그물을 펼쳐놓고 기다렸다. 폭우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 강태식과 그의 부하 5명은 펜치를 이용해 보급 창고의 철조망을 끊고 안으로 잠입했다. 비바람 소리가 그들의 침입을 완벽하게 가려주었다. 조용히 움직여. 들키면 끝장이야. 그들은 어둠 속에서 육중한 창고 문을 열었다. 안은 불이 꺼져 캄캄했다. 손전등 불빛에 먼지 쌓인 군용 트럭과 상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찾았다. 저 안에 전투 식량이랑 신형 전투화가 있을 거야. 저것만 내다 팔아도 동생 수술비는. 태식이 상자를 열기 위해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펑! 창고 전체가 대낮처럼 환해졌다. 사방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그들을 향해 쏟아졌다. 동시에 창고의 모든 출입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다. 완벽한 도간의 쥐였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쏜다.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완전 무장한 군사 경찰들이 나타나 그들을 포위했다. 그들의 총구는 정확히 태식과 그의 부하들을 겨누고 있었다. 함정이다. 태식은 절망적으로 외쳤다. 그의 무모한 계획은 처음부터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때 군사 경찰들 사이를 뚫고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비에 젖은 전투복 차림의 이지훈 사단장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김수진 대위와 박민서 중위가 서 있었다. 강태식, 군사시설 불법 침입, 군용물 절도 미수. 이제 넌 변명의 여지조차 없어. 이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운 비바람보다 더 날카로웠다. 태식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인지 절망인지 모를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내가 이겼다. 날 죽여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 동생도. 나도 끝이다. 죽다니. 난 사람을 죽이는 군인이 아니라 살리는 군인이야. 이지우는 그의 앞에 쭈그려 앉아 눈을 맞췄다. 강태식,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선택은 내 몫이야. 그녀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태식에게 건넸다. 봉투 안에는 수술 동의서와 함께 그의 여동생 강유미의 수술비 전액이 완납되었다는 병원 영수증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바라보았다. 사단 장병들과 철원 군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다.
내가 괴롭혔던 그 군인들과 상인들이 내 동생을 살리기 위해 돈을 모았다고.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군대가 내 마지막 희망을 지켜준 거야. 사실 그 돈은 이지훈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이었지만 그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강태식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깨달음이었기 때문이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차라리 날 비웃고 짓밟으라고. 태식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울부짖었다. 내가 말했지. 뱀을 길들일 거라고. 넌 폭력과 증오에 길들여진 독사였어. 하지만 내 안에는 아직 내 동생을 지키려는 의지와 내 고향 철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어. 난 그 힘을 믿어보기로 했다. 이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태식, 너의 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지만 그 후에 너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질 거야. 내가 그 주먹을, 그 강인함을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지키는 데 쓸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주겠다. 철원 땅을 위한 진짜 연합을 만들어 볼 생각 없나? 그 순간 강태식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찼던 그의 심장에 아주 작지만 따뜻한 빛 한 줄기가 스며들었다. 그는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아이처럼 통곡했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주한 구원의 빛 앞에서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었다. 강태식과 철원연합 조직원들은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의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지만 이지훈 사단장과 피해자들이 제출한 탄원서가 정상 참작되었다. 특히 강태식이 범죄 수익금을 동생의 병원비로 사용하려 했던 점, 그리고 마지막 순간 군 당국의 작전에 순순히 응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그는 예상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여동생 유미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동생은 면회를 와서 오빠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오빠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하지 마. 나 오빠가 자랑스러워. 날 살려준 그 군인 아줌마한테. 우리 꼭 같이 가서 인사드리자. 태식은 동생의 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생각했던 이지훈이 사실은 자신과 동생 모두를 구원해준 은인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증오의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강태식은 모범수로 가석방되었다. 출소하는 날 교도소 앞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저 멀리 익숙한 얼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불곰 박상철을 비롯해 먼저 출소한 옛 철원연합 식구들이었다. 형님. 그들은 예전처럼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예전의 그늘지고 거친 느낌이 아니었다. 무언가 목표를 찾은 사람들의 건강한 생기가 돌고 있었다. 니들이 여길 어떻게 해? 사단장님이. 아니, 이모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시던데. 그분이 저희를 거둬주셨습니다. 일자리도 알아봐 주시고 기술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박상철의 말에 태식은 망연자실했다. 이지훈의 길들이기는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상철은 태식을 차에 태워 어딘가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철원군 외곽의 한 폐교였다. 폐교에는 철원 재난안전대응단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옛 조직원들이 중장비 운전 교육을 받거나 응급처치술 CPR 실습을 하고 있었다. 모두가 땀 흘리며 무언가를 배우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교육 현장을 지켜보는 3명의 여성이 있었다. 평상복 차림의 이지훈, 그리고 그녀의 곁을 지키는 김수진 대위와 박민서 중이었다. 왔나 강태식. 이지훈이 태식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태식은 그녀 앞에 서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으려 했다.
일어서. 남자는 함부로 무릎 꿇는 거 아니야. 특히 지켜야 할 것이 있는 남자는. 지우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여기가 내가 앞으로 일할 곳이다. 철원 재난안전대응단. 너희들의 그 넘치는 힘과 의리, 이제는 사람을 해치는 데가 아니라 살리는 데 써봐. 철원은 겨울이면 폭설, 여름이면 홍수가 잦은 곳이야. 너희처럼 이 땅의 지리를 잘 알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꼭 필요해. 이것이 이지훈이 구상했던 새로운 연합의 실체였다. 조폭이었던 그들을 해체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에너지를 양지로 끌어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그녀는 군 예산과 지자체 지원금을 연계해 이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었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차오를 뿐이었다. 그해 여름 철원에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한탄강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마을을 덮쳤다. 군과 소방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워낙 피해 지역이 넓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속출했다. 바로 그때 철원 재난안전대응단이 나섰다. 강태식과 그의 대원들은 누구보다 먼저 굴삭기와 트럭을 몰고 고립된 마을로 향했다. 그들은 험한 산길을 맨몸으로 뚫고 흙더미에 파묻힌 사람들을 구출했다. 군인 시절 익혔던 생존 기술과 뒷골목에서 다져진 강인한 체력은 재난 현장에서 빛을 발했다. 한 번은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아이를 발견한 강태식이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해내기도 했다. 온몸이 젖은 채 아이를 안고 나오는 그의 모습은 TV 뉴스를 통해 전국으로 방송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철원의 영웅이라 불렀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비난하지 않았다. 구조 활동이 한창이던 어느 날 현장 지휘를 위해 나온 이지우는 흑투성이가 된 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강태식과 마주쳤다. 꼴이 말이 아니군. 지훈의 농담에 태식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예전의 그늘진 미소가 아닌 햇살처럼 밝은 웃음이었다. 사단장님, 아니 이모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한테 이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지. 너희 덕분에 우리 군인들도 철원 군민들도 훨씬 든든하니까. 너희는 이제 철원을 지키는 또 하나의 군대야.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범람한 강물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서로를 향해 나를 세웠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김수진 대위가 박민서 중위에게 작게 속삭였다. 사단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으셔. 박민서 중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게 진짜 리더십이겠죠. 강함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더 큰 강함으로 상대를 품는 것. 저도 사단장님 같은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거친 재난 현장에서 땀 흘리는 옛 조폭들과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여성 사단장의 모습이 있었다. 쇠와 눈물의 땅 차가운 철원에서 마침내 강철보다 강하고 눈물보다 따뜻한 꽃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몇 년 후 소장 계급으로 명예롭게 전역한 이지우는 자신이 청춘을 바쳤던 철원에 작은 집을 짓고 정착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늠름한 장교로 성장한 김수진과 박민서가 종종 찾아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세 사람은 DMZ 평화의 길을 걷고 있었다. 단풍이 곱게 물든 능선 너머로 북녘 땅이 손에 잡힐 듯 보였다. 여기서 보니 저 너머도 그냥 사람이 사는 땅인데 말이야. 지훈이 아련하게 말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다가왔다. 아이들을 인솔하고 있는 것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강태식이었다. 그는 이제 철원 재난안전대응단 단장을 넘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가로 변신해 있었다.
이모님. 태식이 지훈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아이들도 덩달아 안녕하세요. 하고 씩씩하게 인사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안보 교육 나왔습니다. 이 땅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신지 알려주려고요. 태식은 아이들에게 이지훈을 철원을 지켜낸 진짜 영웅이라고 소개했다.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훈은 그저 따뜻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한 아이가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다. 할머니, 군인이셨어요? 무서운 조폭 아저씨들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이지훈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란다. 총이나 칼로 이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마음으로 이기는 거야. 미워하는 마음 대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진짜 강한 거란다. 석양이 철원 평야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한때는 총성과 증오가 가득했던 이 땅에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했다. 이지훈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평화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삶 자체가 이 쇠의 땅에 피워낸 가장 아름답고 강한 꽃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